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가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선종을 애도하고 추모해준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군비 경쟁 중단을 촉구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집중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 문제, 국회의 인식과 대응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가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추모해준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주교는 빈소를 방문한 이들뿐 아니라 선종과 장례를 보도한 언론사의 노고에도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는 어제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 추모에 감사하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주교는 메시지에서 전 세계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이며 이 시대 위대한 어른이었던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잃은 것은 지대한 슬픔이고 아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 전현직 외교사절 등 많은 분이 주한 교황대사관에 마련된 분향소에 와서 전임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고 공로와 업적을 기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명동대성당과 전국 16개 교구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많은 분이 찾아 함께 애도했고 지난 7일 주교단이 공동 집전한 추모 미사에도 많은 분이 와서 기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교는 또 국내 여러 신문사와 방송사는 전임 교황의 선종 소식뿐 아니라 발자취와 행적을 소상히 보도해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게 해줬고 장례와 추모 미사 일정까지 전하느라 애써 주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주교는 지구촌 모든 이의 안녕과 안정, 행복 증진을 위해 일한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위해 애도와 추모에 함께 해준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올해로 꼭 7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올 한해 종전과 평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부터 핵위협, 최근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까지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다시 힘을 합쳤습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정전 70년을 맞아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와 공동으로 올해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양안 갈등 등으로 동북 간의 군비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내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특히 현 정부가 북한을 향해 강대강 정책을 내세우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위태로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의 적대행위 중단과 군비 경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쟁을 야기하는 행위로는 한반도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남북미 각 정부가 적대적 행위를 멈추고 군사비 확충 대신 기후와 팬데믹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투자함으로써 한반도를 생명 평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이지만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그동안의 캠페인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더 큰 목소리로 평화를 외치고자 합니다. 캠페인 3년을 맞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온 힘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실현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행동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평화 실현을 위한 집중 서명 운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활동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또 정전 70주년이 되는 7월 말에는 평화 집회와 행진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평화를 말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목표로 천주교를 포함한 7대 종단과 4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를 극복한 후에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국회의 인식과 대응은 어떨까요?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새해 들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가 21대 하반기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뤄야 할 이슈로 제시됐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1순위로 꼽은 미래의 의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나라 밖 평가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계 불평등연구소가 발간한 2022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의 46.5%, 1인당 소득은 1억 7,850만 원으로 하위 50%와 비교하면 둘 사이의 격차가 14배가 넘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부의 불평등은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와 하위 50%의 격차는 무려 52배에 이릅니다. 21대 국회 상반기에 제안된 양극화 문제 관련 법안은 모두 83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5건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와 고통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4건을 비롯해 도농과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해소, 교육과 의료,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 등입니다. 통과된 법안들은 주로 단기적인 재정 지원에만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장기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따라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를 다룬 법안이 처리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화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양극화된 정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이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타협이 필요하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올해 국정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노동정책의 변화, 교육개혁 모두 양극화 해소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서 있고 정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쟁점이란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갈등적인 중장기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가와 시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공동성과 정의의 증진이야말로 좋은 정치의 요체라고 강조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논의와 입법화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표에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지금 당장은 뭐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에도 도움이 되고 표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한파가 잠시 주춤하면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3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최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관측을 시작한 2008년 대비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미세먼지 조음 일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년 전인 2012년 초미세먼지 농도 조음 일수는 1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182일로 10년 전에 비해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나쁨 일수는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2012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일수는 48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는 31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사이 17일이 감소한 것입니다.
최근 3년에 비해 강수량은 증가하고 대기 정체 일수가 감소하는 등 기상 여건이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전기차 보급,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등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대기질 개선 정책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진 점도 서울 대기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올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발생원별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4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은 일평균 115대로 지난 계절관리제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오는 2025년 4등급 차량의 녹색 교통지역 운행 제한 등 공해차 운행 제한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2030년 세계 10위권 수준의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들이 더 맑은 서울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이딴 조치가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제17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난민 지원의 앞장선 공로로 활동 분야 장려상을 받는 제주교구 나오미 센터를 소개합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일명 나오미 센터는 제주도 내 이주민과 난민,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빛이자 희망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나오미 센터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지난 2018년부터 예멘 난민 입국으로 국내에서 난민 수용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어날 무렵 나오미 센터가 발빠르게 예멘 난민을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에 따라 낯선 땅에서 모든 것이 두려울 예멘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수행한 겁니다. 나오미 센터의 이러한 노력은 씨줄과 날줄이 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행했던 분입니다. 가장 사람들한테 소외됐던 분들, 병자들, 나병 환자들이나 전름발이나 눈먼 분들, 일상생활 누군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을 더 신경을 쓰셨고 그분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이주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활동을 비롯해 언어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어 교실 운영, 문화행사의 진행도 나오미 센터의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전이나 종교적 박해 등 다양한 이유로 모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에게 나오미 센터는 그야말로 어둠 속 등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 오는 가족들이 11가족 있었어요. 아이들을 포함하고 아니면 그 아버지 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주로 가족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숙소, 집 없으면 도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거 그거 제 역할이었습니다. 나오미 센터는 제주 난민에 대한 입국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보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넓혀 나갔습니다. 2019년엔 주거와 의료, 법률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2021년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귀화한 이주민을 직원으로 받아들인 것도 나오미 센터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신분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 병원 가게 되면 엄청 많은 비용을 내야 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서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도 미등록이라서 저희 안 된다. 미등록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을 도와줘야 될 수밖에 없고. 나오미 센터는 제주도민과 이주민들의 사회적 통합은 물론 제주도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입도한 외국인 주민을 환대하고 특별히 자녀를 동반한 가정에 대한 양육과 보육, 교육 등을 지원해온 덕분입니다. CFPBC
이 힘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